오늘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한다 이런 판결을 내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지요. 국무회의가 1시간 지연돼서 3시에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 결과를 보고 뭐 좀 논의를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으네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거의 확실시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헌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무슨 판단을 내린 주체, 즉 국회에서 결의를 해서 넘어온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한,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합의라고 하는 개념이 두 당,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국회법에 의해서 과반수에 의해서 통과되면 그게 합의된 걸로 보는 거예요. 합의라고 하는 게 반대가 있다고 해서 소수정당이 예컨대 반대를 끝까지 하면 그걸 못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국회에서 통과돼서 넘어온 3명 중에 1명을 임의대로 임명하지 않는 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뭐 법적으로 문제 없이 헌법재판소 지난번에 변론할 때도 보면 대체로 그런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었어요. 왜 국회에서 3명을 다 통과시켰는데 1명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냐 이 질문을 했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번에 이제 판결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되면 최상목 입장에서 과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거는 결국 헌재의 반헌법적인 어떤 태도에 대한 심판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거니까 그건 제가 볼 때 상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다. 물론 본인이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본인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고 그 결정을 보고 국무회에서 자기도 면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에서 결과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뉘앙스로 제가 볼 때는 뭐 임명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그 이유 때문에라도 아마 일부러 회의를 좀 늦춘 게 아닌가 이런 예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양지열 변호사님, 헌재가 임명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임명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 전에 헌재가 임명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그 순간 이미 최상목 대행은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그걸 판결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혹은 대통령조차도 이 국회에서 선출한 그 헌법재판관 후보들을 바로 임명하거나 임명하지 않거나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법 절차에서 형식적으로 주어진 절차를 수행하는 거지 그 임명장에 도장을 찍고 안 찍고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결정을 하는 권한에 대해서 또 그 결정마저도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 내지는 그거를 사실 지금 저는 국무회의 시간을 늦추는 게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가타부타 왈가왈부 논의를 하겠다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뭐 법무부에 심시어는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구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민간인이면 법원에서 재판을 결정을 내렸는데 뭐 민사소송이든 형사재판이 됐든지 판결을 내렸는데 잠깐만요 판사님 저 그거 받아들일지 말지 좀 생각해 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극우 내지 보수 내지 뭐 어떤 정치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최소한 대한민국이라는 틀은 인정해놓고 그 안에서 뭔가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틀을 다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틀을 부정하다가 그 틀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뇌란죄로 이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권한대행을 맡은 사람이 또 헌법질서 구체적으로 사법기관을 다 부정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이 보고 있어요. 법조인 수사는 특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상목 대행이 지난번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정신을 위반했다라고 지금 탄핵 소추를 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권한쟁의 심판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선출한 3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거고 그걸 무조건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만 하고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이 서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어겼으니 이걸 제대로 판결해달라라는 권한쟁의 심판이고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것이라 그렇지만 어찌됐든
헌법에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곧 최상목 대행이 지난번에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바로 그거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오늘 결정 아마도 저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고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한테는 그거를 생각하고 거부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럼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마저 안 받아들이면 이번에는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도 국가기관의 결정마저도 또 위반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생각해 볼게요 하는 순간 위헌입니다. 그건 국회에서 저는 그 지경이 되면 바로 직권남용, 그러니까 위헌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해야 되고요.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는 순간 자동으로 임명이 되는 걸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랬었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쟁의의 성질상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그걸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라고 하면 그냥 국회 추천으로 끝나는 건데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삼권 분립이 있고 그거를 절차적으로는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고정적인 절차 정해진 순서만 거치게 돼 있는 거지 거기서 가타부터 당신 의견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하는데 또 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저는 이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걸 미리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하지만 분명한 위헌이고 위법이고 탄핵소 취해야 되고 동시에 직무유기로 형사책임까지 져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니 우길 걸 우겨야죠. 요즘에 우리 국민들 헌법 공부를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헌법 그냥 1조 1항 정도 2항까지만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헌법 제111조를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헌법재판소 관련된 조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 임명한다가 아니고 그 임명은 임명장을 준다죠. 대통령이니까. 그렇지만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는데 그 재판관 중에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그냥 형식 임명장만 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가지고 따져보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임세현 대변인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총선이나 뭐 선거에서 어느 누구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선관위원장이 임명장을 줍니다. 당신 당선됐습니다. 그렇다고 선관위원장한테 이 사람을 뭐 임명해라 하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선관위원장 임명한 겁니까?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도장만 딱딱딱 찍는 일을 대행이 하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심각한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꾸 여야 합의를 이야기하는데 애초에 계엄 전, 탄핵 전에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한 3명이 이미 여야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대행은 혹은 대통령은 관련해서 국회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도장만 꽝 찍어라 그 역할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왜 무슨 근거와 무슨 권한으로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라고 결정을 합니까? 전 지난번에 마은혁 재판관만 쏙 빼는 것도 무슨 아이스크림집 가게 가서 골라 먹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임명을 하던가 아니면 뭐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아니면 다 임명 안 하던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건데 다 임명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애초부터 틀린 거고요. 그러면 애초 입법부에 나온 결과를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면 그럼 선거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기계적으로 할 거면요. 국회에서 민주당, 야당의 다수석을 몰아준 것이 국민의 의중이고 국민 선택인 겁니다. 그러면 소수 여당을 동등한 권리를 주면 투표를 왜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할 거면. 그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심각한 삼권 분립 훼손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만약에 임명을 안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고 비상식적인 일을 하게 된다면 이미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비상한 결단을 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했기 때문에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경숙님, 최상목 참 나쁜 사람입니다. 탄핵합시다. 김은숙님, 내란 우두머리 권한 대행일 뿐이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원점으로 아이디 쓰시는 분은 헌재가 절대 권력이냐 이런 질문을 또 주셨어요. 이 부분은 한번 짚어볼게요. 최진봉 교수님. 예.
원점으로 아이디 쓰시는 분 같이 생각하실 수 있죠. 왜 헌재가 다 그러면 결정하냐. 지금 저는 이분이 뭔가 그러니까 논점을 좀 잘 못 잡은 것 같은데 헌재가 절대 권력이라 우리가 거기에 따르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헌재는 뭘 하는 곳이냐면 헌법을 해석해 주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나 이 보수 진영에서 막 헌재를 흔들고 있잖아요. 그것도 대단히 정말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의미와 뜻을 의견이 다를 때 또는 거기에 대해서 충돌이 있어가지고 의견을 물어볼 때 그 헌법이 어떤 의미다 하는 부분을 판단해 주는 곳이에요. 그게 최고의 의결 기관이죠. 왜냐하면 헌법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적진 않잖아요. 적힌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라고 판단해 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최소 거의 한 30년 이상의 판사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각각 다른 기관에서 추천을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니까요. 지금은 최상목은 추천받은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헌재는 9명의 구성원 중에 6명이 의견을 모으는 곳에 결정을 내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안전장치 중에 하나예요. 헌재가 절대적이라는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헌재는 그래서 어떤 의견들이 충돌될 때 다양한 의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졌고 그중에도 6명 이상이 찬성할 때만 결정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해놨어요. 거기에 오신 분들은 최소 30년 정도의 판사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요. 이 정도로 안전장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가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갖도록 거기에 일임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의견이 충돌되는데 어느 누구도 판단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기관은 판단해야 하는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독재적인 상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추천 단위와 6명 이상의 동의라고 하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해 주기 때문에 그 권위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6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9명이라는 완성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요,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국민들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들이 헌법적인 부분에 대한 심판이나 아니면 의견을 받아내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9명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헌재가 절대적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원점으로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헌재가 절대 권력이다. 헌재가 최고다. 꼭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할 때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최종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죄가 확정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 형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나는 그런 질서도 받아들이기 싫어. 왜? 나는 내가 저지른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맡겨둬서 여기서 판결한 걸 따르기로 하자. 이런 약속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권한과 안에 뭔가 또 서로 의견이 다르고 그럴 때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기관에다가 물어봐서 그걸 따르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사는 겁니다. 기본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무시하면 그건 그 공동체에 함께 살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은 모든 걸 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내란을 저질렀잖아요. 그랬는데도 이건 뭐 계엄 선포, 뭐 계몽이다 뭐 말도 아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나 죄 지었습니다. 벌 주세요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명에 1명도 안 될 겁니다. 다 자기가 이것 때문에 어쨌느니 저쨌느니 하고 그래서 변호인도 선임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법질서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이건 이렇게 됐고 이러므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야죠. 그걸 따르지 않으면 이 나라에 살 자격이 없는 거죠. 공동체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원점으로님이 잘못
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헌재가 절대 권력이길래 뭐 헌재가 다 해야 되냐. 그 말씀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야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 이 말이 옳시다. 그런데 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선고일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떴네요. 양절 변호사님. 오늘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어떤 논의 때문에 이 선고일 변경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가능성 모두를 다 열어두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만약에 이제 뭐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변호인단이 새로운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정문 내에는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반영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가부 자체를 달라지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로서는 저를 봐서는 조금 전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주신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오해의 여지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다 그래 이런 주장까지 다 받아들여 줄게.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다 모든 걸 다 따져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입장을 고수할 거야, 이런 결정을 내릴 거야라는 걸 밝힐 것 같은데 저는 이 속보를 보면서 화가 나는 게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정도까지 양보 아닌 양보를 하게 된 게 이 지금 국민의힘 쪽 일각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정말 또다시 법질서를 완전히 해치는 주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권한을 쟁의를 심판할 권한이 없다라는 등 내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절차를 위반했다는 등 다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인 거거든요. 완벽한 거짓을 들어가면서 이거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야 그래도 집권 여당이고 저 사람들도 법조인 출신이고 저 사람도 뭐 다선 의원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 검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법 절차 알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닌 얘기들을 너무나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있지도 않은 얘기들, 없었던 얘기들. 예를 들어 단적으로 이런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내내 권한쟁의는 어느 조직이든지 대표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회사든지 사장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사장이기 때문에 아 회사를 대표해서 내가 이런 절차를 밟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당신 누구한테 뭐 직원 중에 하나가 당신 누가 그런 권한을 당신한테 줬어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그런 무법 질서를 만들려고 했던 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인 거고 그래서 지금 구치소에 있는 거고 그러면서도 잘못한 거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교도소에 가서 갇혀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요 열의 7, 8은 자기 잘못 없다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갇혀 있어요. 근데 못 받아들이겠으면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중에서 이런 결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국민이 가진 그 거주 이전의 자유 중에는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권리조차 있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못 받아들이겠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건 그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입법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그 법을 자신들이 어찌 보면 권한적으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인데도 그 법조차도 다 부인하는 근거 없는 발언들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래도 그래 알았어 말이 안 되는지 알지만 우리가 당신들 여기까지 다 들어서 결정하게 줄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해서 정말 참 이거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논쟁 자체가 의미 없는 논쟁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선출한 3명 그냥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아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좀 판단을 해 주세요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임명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도 안 한다? 그건 최상목 대행이 국민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대행을 떠나서 말이죠. 착한 악마님 이미 계엄 동조자인데 그걸 신경 쓰겠습니까? 그냥 버티는 거죠. 단이님 초등생도 저런 억지는 안 부립니다. 부산이대인님 권한대행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선서를 안 했거든요. 헌법을 준수하고 어쩌고 하는 선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우아빠 헬리님 이번 명절에 친가에 갔을 때 아버지가 농협대 교수로 계시는데 최상목 농협대 총장 시절에 받으셨던 표창장, 감사장 다 치워버리셨더라고요. 너무 수치스럽다고.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정당의 역할로 넘어가는 겁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고 또 국민들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자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혼동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찌됐든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걸 떠나서. 그래 국민의힘을 나는 지지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자꾸 그거 잘못된 거야, 이거 잘못이야, 이거 말이 안 돼 막 그러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짓을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맨 앞장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 있는데 이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헷갈릴 수밖에요. 권성동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가사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흔역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의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헌법 위반이자 초법적 권력 남용입니다. 임세현 대변인님, 법을 어기라고 지금 여당 원내대표가 대행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래도 권성동도 법률가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위헌적인 일을 조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극우, 태극기 모독 세력을 비롯한 일부의 그런 지지자들의 의견만 듣고 저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법치 국가라는 것을 계속 무시하는 일을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대표가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되게 나쁜 것은 그동안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일을 사회 곳곳에 심어놨다는 게 문제라고 전 봐요. 지금 윤석열이 했던 것이 영장도 거부하고 탄핵도 거부하고 지금 재판도 거부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나요? 어떻게 사법부에서 나온 영장을 거부하고 탄핵을 거부하고 이 모든 적법적인 절차를 거부한 일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어떤 보수 집권이 집권했을 때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그걸 조장하고 있고 맨 앞에서 수계죠. 조장하고 있고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 지금 권성동 유를 비롯한 국민의힘에 있는 소수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 곳곳에 침투되어 있는 게 저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아니 어떻게 법적인 걸 어떻게 이걸 거부해요. 저는 이런 게 논쟁이 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엄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다 어겨요. 그리고 영장을 거부하고 사법적인 걸 거부했을 때 국민의힘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가정을 해도 상상이 잘 안 가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게 논쟁이 될 거리냐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예를 들어 파란 불을 때 길 건너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건 뭐가 다릅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이 윤석열이 사회 곳곳에 정말 이 위헌적인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논쟁할 거리를 만들어 놓은 게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김일웅님께서 참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전제인 헌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지금 그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이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다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 그리고 그 헌법을 적용하는 헌재 이 둘을 부정하는 세력은 반체제 세력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이런 논점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봐야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건 위헌 정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산을 시키는 것이 우리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산됐던 정당이 있는데 그건 사실 좀 논쟁이 있을 수 있었어요. 과연 그게 위헌 정당 해산 사유에 들어가는가? 그때 권력이 있으니까 막 해버린 거죠.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하는 거 보면 그야말로 위헌 정당 해산 요소에 딱 들어가는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당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국민들이 헷갈립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소양이 부족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더 헷가닥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자로 저는 요즘에 국민들의 귀를 어지럽히고 있는 전한길이라는 사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요, 학원에서 한국사를 가르쳐서 유명해진 사람이지요. 이 사람을 역사학자라고 보면 안 됩니다. 왜 역사학자입니까? 만약에 전한길을 역사학자 이러면은 수많은 역사학자들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성찰했던 사람은 절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는 그냥 공무원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이거 이렇게 풀면 점수가 잘 나와. 이거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이런 기술자입니다. 시험 기술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난 사람이죠. 그런데 마치 자기가 무슨 역사를 아는 것처럼 개 헛소리를 지금 짓거려 대는데 아주 어지러워요. 아주 듣는 귀가 너무 내가 더러워서 씻고 싶어요. 역사라는 말을 이 사람 장사꾼입니다. 이런 자한테 그냥 혹해가지고 유명해졌다고 그 말에 힘이 있습니까? 유명하다고 힘이 있습니까? 나 이 자를 볼 때마다 아주 정말 저런 장사꾼들을 왜 이용을 하는가 속이 터져요. 역사라는 말을 저자 앞에 붙이면 안 됩니다. 장사꾼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하면서 돈도 엄청 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돈이 될까? 장사가 될까? 이런 생각만 하는 자 아닙니까? 국민의 귀를 아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괴롭지만 우리가 비판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보시죠. 극단적으로 좌편향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이재명과 친분이 두터운 이런 재판관이 과연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불리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저런 장사치가 떠드는 소리에 또 사람들이 현혹돼가지고 말이죠. 근데 지금 저 부분은 아주 위험한 표현 아닙니까? 최진봉 교수님. 헌재를 휩쓸 것이고. 내란 선동이라니까요. 내란 선동이에요. 저런 말을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모인 데서 극우 세력들의 말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지금까지 뭐 정광훈 씨를 비롯한 그 극우 세력들이 했던 말들과 일맥상통하고 지금 뭐 소위 윤석열 변호인단이 했던 말과 뭐가 다릅니까? 헌재를 흔드는 거잖아요. 헌재를 흔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헌재에서 윤석열 파면이라고 하는 결정이 나오면 불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빌드업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한국사를 가르쳤고 그 밑에서 한국사를 배웠다는 사람들은 대체 한국사에 뭐 근현대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사를 가르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정말 저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자가 한국사를 가르쳤다고 생각하니까 혼돈스러운 거예요. 역사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놀라는 거잖아요. 저자는 역사를 가르친 게 아니라 시험 문제에 이번에는 이게 나올 거야.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이걸 잘 풀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기술자란 말이에요.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자가 무슨 역사를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학자는 학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을지를 가르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약장수죠. 사람이죠. TRN님 역사를 왜곡시키는 약장수 전한길. 약장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 수준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 저런 사람은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아니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했던 발언들을 보면요. 아니 이게는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부인하고 헌재 재판관들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하는 이유도 너무나 황당한 얘기예요. 누구랑 뭐 사법연수원 동기다. 누구랑 뭐 SNS를 소통을 했다. 누구 뭐 동생인가요? 누나 언니인가요? 또는 뭐 남편이 무슨 일을 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대체? 그게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헌재를 자꾸 흔들고 있는데 거기에 부안해동을 해가지고 그걸 더 강조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헌재 결정을 불복하겠다는 빌드업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하는 행동? 이거는 완전히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를 무시하는 거고 법 체계를 무시하고 무법천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헌재를 무시한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무력이나 어떤 완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성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대체? 이건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은 내란 선동 세력입니다. 저는 저 사람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어떻게 국민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헌재 결정 나오면 헌재를 대항해서 싸우라고 얘기하고 이게 정광호와 뭐가 다릅니까 대체. 저런 말들을 서슴없이 저렇게 와서 얘기하는 사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저는 저런 사람들은 법적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역사학자 중에도 극우학자는 있을 수 있어요. 뭐 공부하다가 뭐 그쪽 방향으로 빠져가지고 그걸만 연구하면 또 그렇게 될 수 있죠. 그건 학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질 변호사님, 저런 자가 학자면, 역사학자면 되게 뭐라고 그러죠? 뭐 파리도 공룡이다 뭐 그러던가. 파리도 세다. 파리도 세다. 네. 진짜 파리조차도 아까울 정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딱 들어맞는 게 저 사람이 하는 말에 근거가 없어요. 본인도 근거를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선관위 직원들이 그럼 우리가 얘기를 해서 보여주겠다. 그것도 거부를 해요.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갖다 붙일 수조차도 없고요. 오로지 하나 저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냥 말빨이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을 쓰겠습니다. 말빨이 힘을 받는 건 그냥 조금 유명세를 얻었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말대로 학원에서 60억 벌었다면서요. 대한민국에서 1년에 60억 버는 사람이 한두 사람, 뭐 보통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자기의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고 그거를 또 국민의힘이라는 곳에서 정치적으로 또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저 사람도 거기에 또 같이 어떻게 보면 힘을 받아서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저는 또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의 어떤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방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저는 사실 요즘에 이제 극우란 말도 써서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극우라는 표현조차도 대한민국이라는 체제 안에서 극우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해버리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될지 좀 굉장히 뭐 그냥 내란 세력이라 불러야 될지 그런 세력들의 목소리에 국민의힘이 적어도 아직까지도 집권 여당이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일부 여론조사 보니까 여론조사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 사람들을 의존해가지고 우리는 계속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래 전환길 저 사람 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근거도 없지만 어쨌든 떠들어대니까 말 잘하네. 뭐 학원에서 또 학생들 가르치던 사람이니까 그걸로 바쁘고 사는 사람 말 잘하네. 뭐 무대 세우자 이러고 있거든요. 네 화는 나지만 저는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보수 내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대다수의 상식적인 국민들은 저런 주장, 저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내서 더 보수 괴멸의 길로 스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자기들은 박근혜 탄핵 때 너무 일찍 수긍을 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손해를 봤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지금이 더 큰 손해 내지는 지금이 참 대한민국으로서는 다행히도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저자들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봉주님, 시험문제 기술자 전한길, 김여유당님, 요약 정리만 하는 강사, 나한수님, 역사 사기꾼, 체스키 크롬로프님, 시험장사, 리틀보이님, 똥 누면서 듣고 있는데 저놈 입부터 닦아줘야겠습니다. 정필성님, 저 사람은 역적학자입니다. 정리 끝. 물론 전한길 이 사람이 내가 역사학자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을 거예요. 뭐 본인도 자기 주제를 아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사 강사 이렇게 소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 자가 뱉어내는 그런 말들을 듣는 일부 지지자들이 야, 저 사람 역사를 아는 사람이잖아. 역사 강사인데 역사 얼마나 많이 알겠어. 그런데 저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역사적으로 일리가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자는 역사학자가 아니고 역사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야 헷갈리지 않는다. 이 말이 옳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밝혔어요. 이 사람은 그냥 돈벌이에 미친 유튜버다. 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수업 시간에도 본인이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하면 무슨 이익이 중요한지 아냐.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인간의 신념보다 이익을 우선시한다. 현실 직시해라. 이런 말도 본인이 했습니다. 지금 딱 현실을 보니까 본인이 극우적인 발언을 하고 선동을 하면 지금 돈벌이가 되니까 지금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주 만에 구독자 70만 명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주 만에 40만 명이 늘었어요. 그런 걸 보고 뭐 슈퍼챗 쏟아지고 하니까 지금 더 극단적으로 이제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전 내란 선동죄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이 계엄했던 이유 중에 본인이 밝혔던 이유가 뭐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집단들이 하는 일들이 종북이고 반국가 세력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치를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사법기관을 무시하고 또 사법기관을 침탈하고 폭력으로 다 모든 걸 해결하고 하고 뭐 위대한 수령님 만세처럼 윤석열을 찬양하고 하는 일들이 종북과 반국가 세력인 겁니다. 본인들이 지금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반드시 처단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선고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요. 오늘 브리핑에서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왔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죠. 거기에서 이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데도 만약에 탄핵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했는데도 탄핵을 하지 않으면 그건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지금 예정대로 진행할지 아직 평의에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2시에 그러니까 국무회의도 2시로 잡혀 있는데 아마 논의할 시간을 떠나서 2시에 헌재 선고 결과를 보고 3시에 국무회의에서 이제 발표를 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만 최상목 대행 절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그런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 사실 탄핵했어도 진작 했어야 되죠. 지난번 계엄 국무회의도 아닌 것 거기에 참석했던 자들은 다 사실 탄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정부가 좀 돌아가고 지금 나라가 어렵고 국제 정세도 혼란하니까 그냥 뭐 맡겨놓고 가는 거지. 저런 자들을 믿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놔두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지요. 탄핵해야 마땅한데 지금 계속 또 탄핵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야당에서 너네 지금 뭐 벌써 집권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느냐 이런 판국이고 국민의힘도 지금 지지율 올라가고 민주당도 지금 좀 전전긍긍하는 판인데 오히려 이 자들이 최진봉 교수님 이용해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네들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그렇죠. 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줄탄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는 줄탄핵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잘못하면 탄핵해야죠. 몇 명이든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국정을 마비한다 이따 소리하고 이러는 건데 그 이미지가 지금 일정 부분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상목은 탄핵을 당해도 몇 번을 당했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어요. 행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란 관련해서도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도 A4 용지 받아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 밝혀내야 되거든요. 지금 뭐 예를 들면 내란 특검 같은 계속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이건 탄핵 사유입니다. 해야 되지만 이게 이제 국민의 여론 때문에 그렇고 또 이 사람이 탄핵되면 누가 온 줄 아세요? 이주호가 옵니다. 이주호가.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주호 부총리가 또 대행을 하더라도 뭐가 다르겠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감이 있는 거죠, 솔직히. 그런데 오늘 만약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헌재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건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다. 이건 탄핵 사유입니다.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면 중대한 법률적 위반 행위를 한 거예요.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도 만약 오늘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헌재가 인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임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할 겁니다. 이게 아무리 뭐 논란이 되고 또는 뭐 이주호가 다시 뭐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거는 단죄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판단과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흔역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심각하게 고민이 들어갈 거고요. 또 뭐 탄핵이 될 가능성도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이런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을 경우에까지도 탄핵을 안 하면 이거는 이제 뭐 전통교 지지층만한 중도층에서 상당히 불만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민주당도 심각한 고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녹취가 준비가 돼 있는데 이런 자들 목소리 들려줘야 됩니까? 그냥 국민들 스트레스 받는데. 아니,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저도 볼 때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사실 이걸 뭐 보고 나서 설명드릴 때 좀 죄송스러워요. 이거 왜냐면, 야,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굳이 뭐, 야, 네가 변호사라고 뭐, 우리도 다 아는 내용이야 라고 하실 만한 거짓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으시고 뭐 이 정치 이런 쪽에 좀 잘 모르시거나 관심이 좀 덜 하시거나 혹시라도 국민의힘이라는 쪽에서 내지는 좀 보수 언론이라 이런 것에서 잘못 선전을 하면 야, 그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생각 좀 해봐라 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아까 헌법재판소 헌재에서 그 만약에 이번 결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라고 그 헌재 공보관이 얘기를 했다는데 아까 그랬죠. 윤세영 소장님이. 저희는요. 초록불에 길 건너시고요.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헌법재판소 공보관식이나 되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본인도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답하긴 하는데 이런 걸 대답을 해야 돼? 지금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에요, 사실. 딱 그러네요. 예. 네. 진짜. 초등학생, 야, 헌법재판에 나오는데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률 위반이에요. 초록불에서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초록불에만 건너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이 국민의힘과 이 내란 선동자들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리바이벌하고 알려줘야 된다는 게 현실이 진짜 너무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유치원생한테도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다 압니다. 아니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그럼 듣지 말라고 해요? 공보관이 이거 안 들어도 돼요. 최상목 대행 임명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합니까? 너무 당연한 일을 왜 이런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말도 안 되는 작자들. 구자형님, 저는 민주당이 최상목을 탄핵해도 절대로 역풍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탄핵을 안 하면 지지자들이 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 주셨는데요. 친일 검찰과 친일 경찰 그리고 친일 육사가 버티고 있는 한 저런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없을 겁니다. 하루빨리 친일의 뿌리를 싹 제거해야 합니다. 구자형님 슈퍼챗도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또 친일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여튼지 봄이 오면 최진모 교수님 예. 대청소 한번 해야죠. 해야죠. 대청소 해야죠. 해야죠. 지금은 이제 탄핵이 중요하니까 빨리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자꾸 흔들고 있으니까 헌재도 빨리 진행할 거예요. 시간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헌재에 대한 흔들기는 계속될 겁니다. 마흔역 재판관 임명을 하도록 하고 뭐 이제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안 된다 하더라도 8명이서 2월 말 3월 초에 반드시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헌재가 사실은 이런 헌재 흔들기나 불복에 대한 빌드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시간 끌면 끌수록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을 결정 내리고 그리고 조기 대선에서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 이런 못된 행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단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똑같이 당해보면 좋겠다.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잘못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를 스스로 당해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내란을 선동하고 제2의 내란 선동입니다. 국민의힘은 제2의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헌재를 흔들어가지고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하고 헌재 재판에서 불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게 내란이면 뭐가 내란입니까, 대체? 아니요, 총칼을 들고 하는 건 비상계엄을 통해서 하는 게 내란이라면 우리의 법체계,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이 사법체계를 넘어서서 폭력으로 이걸 무력으로 다 무너뜨리라고 주장하는 거, 이게 내란이지 뭡니까? 서부지방법원을 침탈했던 그 세력과 똑같아요. 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일부 사람들은 부하 내동을 해가지고 헌재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고 아까 그런 뭐 질문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선동이고 선전선동입니다. 이런 선전선동을 하는 세력들을 가만두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법치주의도 무시할 사람들이고요. 법과 원칙 대신 무법천지와 폭력성을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침탈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란 세력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선 단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용서하면 안 돼요. 용서하면 또다시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통합이 아니에요, 이거는. 통합의 문제가 아니고 법을 세우는 거, 법치주의의 원리를 세우는 겁니다. 법치주의를 세우는 일에 반대하는 어떤 세력도 절대로 용납해서도 안 되고 사면해서도 안 되고 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봐줘서도 안 된다. 이거는 명확하게 세워야 우리나라 법치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민주주의의 체계를 세우고 법치주의의 원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법에 반대하고 법을 흔들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묻는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소를 왜 합니까? 청소를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어떤 뭐 방이 있거나 뭐 책상이 있는데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정상이 상식이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가치. 그게 상식이니까. 그런데 이걸 막 어지럽게 막 뭘 널어놓고 뭐 막 흐트려 놓고 먼지가 딱 쌓여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두고 계속 있으면 마치 그게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저기는 항상 먼지가 쌓여 있는 곳. 그게 비정상인데 그걸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수시로 깨끗이 쓸고 닦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자꾸 비정상을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정상인지 정상이 아닌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걸 오히려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